어쩌면 이 작가님께서 이 작품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이 대사가 어쩌면 되게 굉장히 직접적인 작가님의 말이라고 느낀 게 이 인사말을 읽으면 저는 이 공연을 보면서도 그 말이 뭔가 큰 말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제로도 이 작가님의 인사말을 보니까 오랜 시간 왜 글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글 쓰는 일이 사치스럽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다. 누군가를 상실하게 된 후에야 절망을 배우게 된 후에야 나에게 글을 쓸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잃어버린 사랑을 써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것이 떠나간 사람에겐 절대로 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준이가 연희를 향해 쓴 비행기들처럼 닿지 않아도 꿈틀거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 작품은 나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인사말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연희가 준이에게 해주는 말이 어쩌면 뭔가 작가님에게는 또 깨달았던 부분이겠죠. 깨달으셨던 부분이지 않았을까 싶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준이가 또 이제 연희에게 종이 비행기에 또 썼나 봐요. 연희에게 쓰는 또 시를 썼나 봐요. 그래서 극 중에는 나오지 않은데 또 정우가 아, 너 시를 썼구나. 연희에게 쓴 시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힘들어했던 준이가 연희에게 썼던 이야기니까 뭐라고 썼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작품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6회차 증정인 광인이라는 그 극 중에 나오는 시집이 6회차 증정인데 재관람 증정인데 제가 또 이 무명준이 좋아하는 친구한테 그 책의 그 부분을 좀 알려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증정인 오, 만큼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짝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 극 중에서 종이 비행기로 이렇게 굉장히 시가 많이 나와요. 이야기를 흐르는 게. 그게 원래 그 연희가 어렸을 때 울다가도 그 종이 비행기를 받으면 덜 울었대요. 막 울음을 그치고 종이 비행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연희가 그래서 극 중에 그 연희가 갖고 노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조선어로 된 시나 막 요런 걸 전해줄 때 그게 이렇게 종이 비행기로 이야기가 막 흘러간다는 식으로 연출을 해요. 종이 비행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손으로 잡고 날리면서 실제로 날리기도 하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이 허공을 가르고 나르잖아요. 게다가 목적지가 없이 막 날아가거든요. 그게 어쩌면 어느 정도의 이 조선어를 계속 지키려는 노력이 뭐 허공을 향해 가르는 것 같지만 어떻게든 누군가에겐 닿는다. 내가 모를 누군가에겐 닿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 그렇게 준이가 연희에게 쓴 그 종이 비행기라는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준이의 종이 비행기입니다. 제가 어떤 내용일지는 가장 첫 단락과 마지막 단락만 읽어드릴게요. 우선 첫 단락에는 준이의 종이 비행기. 너에게 휘파람을 가르쳐 줄 걸.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너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니까 그곳에서 휘파람을 크게 불어.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그게 첫 단락이고, 너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줄 걸, 많은 비행기를 보내줄 걸, 아니,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말 걸, 어떤 언어도 노래도 마음도 전해주지 말 걸, 이런 식으로 막 후회의 마음들을 막 쏟아냅니다. 음, 그러다가 마지막에 텅 빈 밤 속에 널 그리고 남은 아침을 견디며 내 모든 생은 너를 향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음, 시가. 그러니까 또 아까 막 절망을 이야기라 하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후회와 절망이 담긴 이야기가 있었고요. 제가 보면서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했는데 있길래 아마 여러분들도 흥미롭게 궁금해하시지 않으실까 해서 또 찾아온 이야기고요. 와. 아니,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준희가 연희, 그다음에 아까 미애 뭐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희 오빠가 몇 살이고 연희가 그몇 살이에요? 연희는 대략? 우선 15살이 안 된 게 확실하고요. 그냥 아, 15살까지만 보육원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5살이 아, 넘어서 준이 오빠랑 살고 싶어 하는 거고, 준이는 또 양과자점이었나요? 무슨 사탕 같은 거 팔면서 어, 사회에서 살고 있고 번역 일을 하면서 정우도 이제 어른인데 음, 준이한테 번역해달라 하고 이러면서 점점 친해지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준이와 정우는 좀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청년 정도예요. 나이가 많지 않고요, 절대. 그 아역 배우님들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초등학생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러 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이. 그러겠죠. 또 얼마 전에 또 소소하게 화제가 됐던 이야기가 이 어린 친구들이 보러 왔는데 이 어린 친구가 또래 친구가 이렇게 하니까 많이 슬펐나 봐요. 그래서 막 그렇죠.
막 눈물이 막 나는데 울음을 참지 못해서 막 팔을 막 입으로 물고 받고 막 입을 막 이렇게 틀어막으면서 봤다는 이야기가 너무 소소하게 귀엽고 참 안쓰럽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최은영 배우님은 긴긴 밤에도 나왔네요. 보니까. 맞아요. 네, 지금 하고 있죠. 아니, 네. 이게 라이브러리에서 요즘에 이렇게 어린이들이 함께 등장하는 작품에 굉장히 제작을 많이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맞아요. 작품을 제가 안 봐서 여쭙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주제가 우리 한국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뭐 이런 거야? 아니면은 그 애틋한 그 오빠와 여동생의 그 사랑이 중심인 거예요? 노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을 사랑해야 해요. 뭐 이런 가사를 하나요? 아니면은 오빠 나 힘들어 이런 가사가 맞나요? 어떻게 이게 된 거예요? 사실 주제 자체는 굉장히 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로서 살아가야 한다가 저는 어쨌든 메인 주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일제강점기가 겹쳐지면서 이 일제강점기에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말을 지켜야 되고, 어쨌든 제가 한국인이니까 또 지켜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항일 운동 자체도 나로 살아가는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나를 찾아가고 나로 살아가야 한다. 이 주제가 사실 뮤지컬에 일제강점기가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단적인 예로는 뭐 레드북의 가장 유명한 넘버 중 하나의 제목 자체가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뭔가 저는 이 공연 자체의 큰 주제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았는데 거기에 항일 운동이 굉장히 잘 맞물리면서 여러 의미를 포함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조금 덧붙이면은 지금 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이 작품에 되게 중요한 게 문학이에요, 문학. 음, 문학이라는 게 이 작품의 정서와 어떤 상상력과 그게 어떤 확장성과 이런 것들을 다 이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학을 한다는 행위가 어떤 삶의 희망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문학을 이제 조선어로 한다는 것이 이제 일제강점기랑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어도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상실된 것에 대해서 내가 상실된 존재를 다시 복원해서 찾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결국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정신을 깨우는 거예요. 문학으로 정신을 깨우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이 작품에서는 죽어있던 정신을 깨우는 것, 이제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그게, 조선어로 말하는 것, 조선어로 문학하는 것, 하고 쭉 의미상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연희가 죽은 것도 사실은 그 보육원에서 조선어로 노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음, 노래를 할 때 조선어로 노래했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죽게 되는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다 이렇게 시대하고 연관지어서 이야기되는 방식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준이가 굉장히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거의 실어증 같은 게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준이가 자기가 굉장히 그 과자점에서 일을 하면서 번역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준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문학을 하고 싶었던 아이였던 거예요. 시심이 있고. 근데 이제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것이 다 묻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정우라는 이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거를 막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이 문학적 시심을 깨우쳐 주는 거죠. 그죠? 음, 네, 네. 그 깨우쳐 주신다고 하셨는데, 음, 그래서 그 아까 제가 큰 절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준희의 절망을 또 정우의 시가 레베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정우의 시가 준희를 깨워주는데, 이제 또 정우가 그래서 준희를 깨우기 위해 이제 보낸 시가 바로 꿈틀거린 자국입니다. 그 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제 비가 오는 날 지렁이가 땅 위에 있잖아요. 그걸 보고 너 뭐 굳이 뭐하러 땅 속에 있으면 될 걸 위까지 올라왔냐 이렇게 하면서 시가 나와요. 여기에 중간 내용만 읽어드릴게요. 몸을 내밀면 태양이 덮쳐온다. 땅 위에 들러붙는다. 개미가 온몸을 파먹겠지. 동은 매일 튼다는데 태양 아래 가만히 메말라 가는 거. 그게 남겨진 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이를 듣고
이제 레베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준이가 깨어납니다. 이 문학을 통해. 이제 그렇게 또 아까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절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이 이제 정우가 다음에 절망을 겪게 됩니다. 정우는 사실 대놓고 정말 항일 운동을 하던 친구였는데요. 이제 조선어학회 선생님이랑 본인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막 줄줄이 잡혀가고 막 오해도 받고 이러면서, 그리고 본인도 이제 막 잡혀가가지고 고문받고 이러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이 친구가 절망하고 자신의 시를 막 다 태워버리려고 그래요. 막 이거 의미 없다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준이가 막 말리고, 그리고 이제 막 우리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반대로 준이가 정우를 도와요. 그리고 막 태워버린 부분도 아 내가 막 채워 쓸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또 정우의 시를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둘 다 이제 잡혀가는데요. 이제 준이가 취조를 받으면서 이거 너가 쓴 시야? 이런데 아니잖아요. 우선 아니라고는 하는데 막 그러면 정우가 쓴 거냐? 이거 왜 번역하고 있었냐? 너 이걸로 뭐 민족주의 운동의 일부냐? 이걸로 너 뭐 하려고 그랬냐? 이러고 계속 교도관이 너 그냥 여기서 준희 씨가 정우 탓을 돌리고 나오면 너는 그냥 멀쩡하게 걸어서 나갈 수 있다. 근데 뭐 이게 너가 절대 나쁜 게 아니라 이미 정우는 많은 혐의가 걸려 있고, 여기서 이제 너는 말을 하고 나가면 너는 편하게 나가고, 정우는 어차피 수많은 혐의가 걸려 있기 때문에 뭐 벌을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여기 정우의 편지를 전달받게 되는데, 이제 정우의 편지가 뭐 웨일즈 기자도 뭐 거짓이었다는 거는 이미 옛날에 나왔었던 거고, 이제 또 이 편지를 읽는 장면이, 정우의 편지를 읽는 장면이 그 교도관이 이제 전해줬다고 하잖아요. 이쪽 연출이 굉장히 재밌는데 교도관 역할도 정우가 하거든요. 얼굴 안 보이게 조명 꺼서. 교도관이 이제 읽다가 정우로 바뀌어요. 중간에 싹 정우로 바뀌는데 그게 사실상 바뀌면서 막 준이랑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상 그거는 준이가 보는 정우의 환영인 거죠. 어쨌든 그 이야기를 막 서로 하면서 준이는 결심을 하게 돼요. 나는 그래도 나로서 살아가고, 난 진실을 말하고 그냥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뭐 거짓을 말하고 나가진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준이는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것처럼 나오고, 정우는 마지막에 45년 8월 이렇게 되면서 광복에 몸이 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채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 맞춰지는데요. 굉장히 시를 매개로 해서 뭐 독립운동이랑도 잘 엮었고 또 뭐 가족애도 있고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연출님이 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기쁨 연출님. 이 연출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장면, 그 교도관에서 그 편지 속 인물인 정으로 변하는 장면, 요 점에 대해서도 또 재밌는 이야기를 프로그램북에 남겨주셨는데, 이 장면을 연습을 할 때 배우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아 본인이 잘못했나, 다음에 이러면 안 되나 싶으셨는데 무대로 실제로 갔더니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다. 뭐 앞으로는 배우분들 곡소리를 다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는데 그것도 재밌었고, 또 아까 환영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환영을 이 연출님께서 불빛 반짝거리는 걸로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막 책상 위에 램프도 있고 이제 또 기둥에 불빛도 있고 이런데, 아마 이 팟캐스트가 나갈 쯤에는 막공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혹시라도 이제 보실 분들 계시다면 혹은 보신 분들 계시다면 그 불빛 반짝거리는 게 전기가 끊겨서가 아니라 그 환영을 표현하려고 하셨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